지난 시간에 33장, 소위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형인데 이게 국가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런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고, 총수요, 총공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균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수요 공급과 동일한 원리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의 두 원인. 그러니까 균형이 변하죠. 실제 국가 경제는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경제는 반복적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경제 성장률 또는 GDP로 나타내면 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이클, 변동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 경기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원인 때문인지, 그다음에 어떤 형식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좋았다 나빴다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 고용 산출량 또는 잠재 성장률, 그런 기준이 있죠. 소위 우리가 Y바라고 배웠죠. Y바보다 Y가 높으면 경제가 좋은 거고, Y바보다 Y가 낮다 그러면 그때는 경제가 불황이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Y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산출량 또는 잠재 산출량, 또는 그것의 증가율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이제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경제 자체가 이제 자체 조정 기능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배우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반복적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경기 변동의 두 가지 원인. 자, 분석을 단순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장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는 장단기가 다 균형이 됐다라는 거죠. 현실은 항상 단기 균형입니다. 장기 균형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현실인 단기 균형이 여전히 장기 균형에도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시작점이고,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간단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것이고,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총수요 곡선과 장기 곡선이 만나서 균형 물가 수준과 산출량이 결정되는 수준. 단기 균형은 단기 총무부 곡선과 장기 균형점이 장기 균형은 이거하고 총수요가 만나집니다. 장기 총공급과 총수요가 만나는 것이 장기 균형점입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장기 총공급 선상의 모든 점들이 장기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균형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수요하고 이 수직선, 이게 만나는 게 장기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균형, 현실이라는 것은 이 단기 공급과 단기 수요가 만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교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은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현실인데, 지금 우연히 이 현실이 이 직선선상에 있을 따름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벗어나서 이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으면 경기가 불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차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경기는 호황이다 또는 과열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시작점이 저기에서 있는 경우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즉 장단기 균형에서 경제가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슬로프의 이동입니다. 슬로프가 아니죠. 두 곡선의 이동입니다. 총수요 곡선이나 아니면 총공급 곡선의 이동.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저기서 만약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동하게 되면 경기가 장단기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즉 단기 균형은 더 이상 장기 균형이 아니고, 거기서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불황에 빠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경기 호황
또는 과열에 빠지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총수요 곡선은 저기 그대로 있고 단기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불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곡선이 이동해가지고 생기는 점들을 보면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것만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이게 이 새로운 균형은 한 이 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점은 예를 들어서 Y보다 Y가 적어지고 단기 균형이 자연 산출량보다 더 낮아지는 경기 불황이고 그 다음에 균형 물가 수준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불황의 형태입니다. 생산량이 줄고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지는 아니면 물가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불황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형태의 불황이 여기 또 있어요. 이제는 다른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단기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걸 봅시다.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새로운 균형은 여전히 이 왼쪽이 되겠죠. 뭐 이런 점이 되겠죠. 이런 점도 동일하게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은 소위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좀 물건이 안 팔리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하고 차이는 P에 있습니다. 물가에 있습니다. 아까는 균형 물가 수준보다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물가가 올랐죠. 이거는 이제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불황이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일반적인 불황은 다 이런 쪽의 불황인데 이건 독특한 형태로 불황에 빠지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 그러는 걸 이야기하죠. 최근 상태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불황입니다. 뭐 실업자가 많죠. 가게 문 닫고 가게 못하는 사람도 많고 뭐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뭐 당연히 불황이죠. 불황인데도 요즘에 물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가격이 자꾸 오른다. 자, 불황의 전형적인 형태는 보통 총수요 곡선의 이동 때문에 불황이 발생합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스마트 리더 강의실 공지판에 기출문제, 기말고사 기출문제에 해답이 없다고 다 하는데 내가 확인해보고 해답이 있는 파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는 불황이고 그 이야기는 뭐 Y가 주는 것은 동일한데 물가도 떨어지는 불황이고 총수요 곡선은 가다로 있고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동일하게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또는 물가 증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불황입니다. 이런 불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보통 이게 가장 전형적인 불황인데 이런 불황은 소위 영어로 이제 스태그네이션입니다. 불황이라는 것이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이런 불황이 사실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처음 맞닥뜨린 것이 석유파동 때 1973년 정도에 처음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대부분 불황이란 것은 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불황이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73년에 딱 보니까 이건 뭐 물건도 안 팔리고 실업자도 넣는데 물건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처음 경제학자들은 왜 이게 뭐냐? 무슨 상태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래프가 없었어요. 정수요 정공과. 그 시 경제학도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예지력이 없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모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도입이 된 거죠. 도입되면서
아, 이쪽 하나만이 아니라 이쪽도 이동할 수 있구나. 이쪽도 이동하게 되면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스태그네이션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구나. 그래서 새로 만든 조된 용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1970, 6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불황이죠. 어쨌든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 장단기 균형에서 그 경제가 벗어나는 원인은 일단 총수요곡선의 이동 아니면 총궁극곡선의 이동, 그 두 군데 중에서 하나에서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했죠.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엔 총수요곡선이 이동했는 경우를 봤죠.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불황이 발생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B점이 되죠. B점이 되는데, 이 B점에서는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을 할인해가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뭔가 하면 물건 가격이 싸니까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안 샀을 건데 싸니까 사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생산을 안 했던 기업, 어떤 생산 라인 같은데도 이제 더 뭐 낮은 월급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총 공급,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힘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Y가 Y밥보다 왼쪽에 있으면 경제는 뭐 어쨌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물건이 안 팔리는 기업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발생하냐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장기 균형이 다 달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압력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까지 갈 때까지 그런 압력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충격은 A에서 B로 바뀐 게 충격입니다.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비를 줄였다. 갑자기 미래가 불안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다, 고령화다, 오래 산다. 내 계산해 보니까 내 저축이 부족하네. 나중에는 먹고 살 만큼 부족하네. 그러면 야, 지금부터 좀 절약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들 좀 절약을 하기 시작했다. 절약을 했다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총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니면 기업들이 자, 미래의 경제가 좀 불안하게 보인다. 그러면 자, 지금 공장을 해서 나오는 물건마저도 제대로 팔릴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된다고 시작하면 추가 확정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더 이상 추가 확정을 안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추가 확정을 안 하면 그거는 생산 규모는 결국은 줍니다. 결국은 감가상각조차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 능력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즉 기업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예측한다 그러면 투자가 줄면서 결국은 생산이 줄게 됩니다. 뭐 그런 등등. 아니면 외국의 경제가 나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수출이 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총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줄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정책의 일부러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면 수출, 순수출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죠. 수요를 감축시키는 요인. 그게 이제 경기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벗어나면 이렇게 벗어나서 끝이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제 내에 있는 자동적인 조정 기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기입하다고 정부 정책 없이 가만히 놔둬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경기 변동가 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것이 하나의 경기 변동 사이클입니다. 즉 경기가 쭉 이게 딱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으로 한번 쭉 이동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A에서 B로 갔다가 G로 올라가는 그런 경기 변동 사이클, 한 사이클입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설명했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경기 변동 사이클이 뭐 대공황입니다.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 많은 거시경제학 이론책, 교과서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의 분석,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분석된 모형들입니다. 모형이고 케이스스타디죠. 물론 이제 이 대공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조금 훨씬 더 상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100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연구도 하고 있고, 또한 그 연구에 따라 가지고 여러 현실을 위한 최근 경제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베더 의장이 이 대공황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금융위기 때 그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가지고 어쨌든 예상과 다르게 빠른 시간 내에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를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공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그 시대 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의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 그러니까 이 총수요가 왼쪽으로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사이클, 그런 것도 있느냐? 그런 것의 제일 대표로 든다 그러면 40년대 초의 2차 세계대전. 왜 그게 사이클이냐? 이게 사이클인 거죠.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실선이 미국의 뭐 아주 긴, 그러니까 100년간의 잠재 성장률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호황이죠. 호황이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불황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이게 한 사이클이죠. 아까 본 그림은 요게 A점이고 요게 B점이고 요게 C점이고, 그런 그림이 되겠죠. 밑으로 떨어진 그림. 반대로 이제 호황인 그림은 여기서 이게 이제 장단기 균형이죠. 장단기 균형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제일 진폭이 큰 게 100년 이상 기간을 보니까 이때 이거구나. 이거는 뭐 올라가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3년 전 대비 실질 GDP가 거의 6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죠. 떨어질 때는 또 한도 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보니까 1940년부터였다. 39년, 38년부터 40한 5년까지였다. 이 픽은 40한 3년 정도. 이때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공장을 불러 돌려야 되는 거죠. 어떤 공장 다 만들어가지고 새로 돌립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뭔가 하면 경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졌던 겁니다. 경기로 봐서는. 실제 이 대공황이 우리가 대공황, 그냥 일반 공황이 아니라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뭐 이래가 성장률은 이때 좀 회복됐다라고 보는데, 레벨로 본다 그러면 이 대공황이 회복된 것은 2차 대전 덕에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대공황이라 대자가 붙은 공황입니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지속됐던 경기 침체, 그게 이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고 2차 대전 때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는 그런 경기 변동 사이클, 한 사이클이 있겠죠.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제일 오른쪽 끝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자동 조정 기능에 의해 가지고 총 공급이 왼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이게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총수요 이동에 따른 큰 경기 변동의 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예죠. 2008년, 2009년 미국 경제,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최근 미국 금융위기죠, 그죠? 미국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됐죠.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터지만 한 나라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옆에 나라까지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생겼느냐? 일단 그 자산 가격이 폭락인데, 폭락을 했다 그러면 폭락 이전에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 왜 많이 올랐느냐? 저금리였다. 저금리였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생겼다.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장치. 소위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다. 그 때문에 뭔가 하면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투기가 굉장히 많았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고 투기는 남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니컬하죠. 근데 시니컬한 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투기와 투자. 모든 사람이 뭔가 투자한 것도 뭔가 그걸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투기하고 투자하고 다 같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모르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을 투기라고 한다. 그렇다 그러면 부자는 어떤 짓을 해도 투기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능력 여부하고 그거 여부에 따라 나른다 그러면 그거는 부자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투자고 가난한 사람은 뭘 사면 그건 다 투기고 이렇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감정적으로 투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투기하고 투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것은 어쨌든 이래가지고 거품이 많이 생겼다. 거품이 많이 생겼는데 거품이라는 것은 말대로 거품이죠. 어느 순간에는 터집니다. 더 이상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30%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소위 주택에 투기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떼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압류가 증가하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또한 이 연체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이 다 파산 지경에 실제적으로 미국 4대 투자은행 그 다음에 미국 최대 은행 시티뱅크부터 시작해서 다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파산 처리는 안 했죠. 그까지 파산 처리해버리면 금융이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올스탑 돼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어쨌든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 실질 GDP가 감소했다. 경제가 퇴보했다는 거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집니다. 경제가 퇴보했고 실업률이 한 20%, 30%까지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나서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경제에 맡겨주면 안 되겠다.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라 경기 침체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오른쪽으로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뭔가를 개입하고 치유를 하려고 들죠. 그래서 정부 개입으로 했는 것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돈 공급을 늘리는 거죠. 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요즘에는 대부분 이 정책금리를 낮추는 거죠. 정책금리를 0%까지 낮추고 그까지고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추가로 돈을 계속 공급하는 시중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의결한다라는 거죠. 재정 지출을 이제 은행 시스템에 직접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은행들을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도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냐 그러면 부도날 은행들의 기존 주주의 주식은 다 소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부도날 은행에 정부가 소위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주식을 신규로 발행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이면 그만큼 뭔가 하면 돈이 그 은행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 그러니까 살아날 만큼 충분한 돈을 그런 식으로 정부가 신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취득을 함으로써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은행의 국유화입니다. 실제 금융기관과 은행의 국유화 또는 뭐 일부 자본 참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산할 금융기관들을 일단 살리는 거죠. 살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그런 금융기관들의 주식은 다 다시 팔아가지고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다시 팔아가지고 그때 투입한 자금의 상당수는 다시 회수를 했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증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 부분에 정부가 이제 지출을 늘렸습니다. 실업자가 많으니까 실업급여가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치, 복지용으로 뭔가 하면 돈도 많이 나갔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1929년 대공황 때 무료 급식소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습니다. 근데 이때, 경기침체 때는 무료 급식소에 뭔가 하면 차가 몇 킬로, 몇십 킬로씩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에 의해 가지고 무료 급식을 주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뭔가 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총 수요가 줄은 경우의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총 공급이 이동한 경기 변동입니다. 아까 말은 이야기해 줬죠. 조금 다른 형태다 하는 거죠. 단기 총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거죠. 산출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경우죠. 물론 장기 총공급은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연 산출량 수준을 회복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봅시다. 자, 처음 균형은 A점이죠.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된 점. 여기에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뭐 예를 들었죠 아까 이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석유파동입니다. 1973년에 발생했던 석유파동 오일시합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기 총공급이 올랐다. 자, 석유파동이 왜 그러냐? 오펙이란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석유 수출국 나라들이 모인 카르텔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량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갑자기 그런 걸 했느냐? 그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뭐 5일 전쟁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뭔가 하면 너희들 뭐 막 협박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뭔가 하면 완전히 전격전으로 뭔가 5일 만에 이집트하고 어쨌든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에 대대하는 나라들을 공습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군사력은 힘은 안 되는 거죠. 힘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위 뿔따구가 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그 배경이 되는 서방 진영에 대한 소위 보복 조치로서 석유 공급량을 줄였던 거죠. 줄였는데 줄이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뭐랄까 황금알을 낳는 이 도깨비 방망이더라 하는 거죠. 석유 공급량을 한 10%만 줄이니까 세계 유가가 한 5배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국은 엄청 돈을 버는 거죠. 전쟁으로 좀 손해본 것보다는 뭔가 하면 이 석유파동으로 이 중동 지방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그걸 그렇게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라요. 직접적으로 기름 쓰는 건 당연히 오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전기를 쓰고 뭐 난방을 하고 다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이 다 오릅니다. 즉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 총 공급 수준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동일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가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총 공급의 충격입니다. 총 공급이 준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충격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역사는 뭐 어쨌든 놔두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한번 참고로 보고, 어쨌든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 A점에서 총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B점이 되겠죠. 그래서 석유 파동에 따른 세계 경제, 나라별 경제는 다 저렇게 B점으로 간 겁니다. 저 B점이라는 것은 Y가 Y바보다 적고, 그러니까 Y1이 줄었다. 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위 불황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거기다가 플러스 더 또 중요한 특징은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총수요 중국하고 다르게 이게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불황이 발생하고 물가도 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B에서 경제가 계속 머물 것이냐. 아까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 자동 회복 기능을 이야기했죠. 그거는 이제 총 공급입니다. 불황이 있다 그러면 실업자가 많고 물건이 안 팔린다. 그렇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졌고, 어떻게 뭐 물건 가격이 안 떨어졌지만 여기서 물건이 높죠. 그래서 석유 때문에 비용이 높아가지고 물건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랐을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석유가 들어간 건 많이 오르지만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물론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게 가격에다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은 다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했지만 정도의 문제죠. 그게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올랐고 적게 쓰는 것은 적게 올랐고 거의 아주 적게 쓰는 것은 오히려 뭔가 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은 당연히 떨어지죠. 임금에 대해서 석유 쓰는 건 없으니까. 이건 뭐 실업률이 높았으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더 낮은 임금에서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요인 때문에 자 당장은 올랐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결국은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임금도 떨어지고 물건이 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반영해가지고 오른 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나 계속 이 상태를 못 가는 겁니다. 이 상태를 못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든 이러면 안 팔리고 물건 재고가 쌓이면 거기에서도 뭔가 하면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AS 커버가 다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겁니다. 즉 Y1보다 이 선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AS 커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쭉 작용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시 A1의 A점에 되돌아올 때까지 그 압력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그래도 뭐 그래서 B점으로 갔다. 그런 경우에도 가만히 놔두면 저게 자동적으로 A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이 꽤 많겠죠. 그 기간 동안에 실업을 당한 사람은 고통이 많을 것이고 문을 닫게 된 공장주들도 뭐 고통이 많을 것이고 그런 건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A로 되돌아옵니다. 아까도 총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가만히 놔두면 언젠간 돌아오는데 근데 안 돌아올 것 같고 너무 고통이 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단기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B점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단기 총공급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회복되고 물가도 원 물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면 그냥 원위치냐? 옛날에 비해서 변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오는 것은 올라온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죠.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물건 가격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 오른 유가는 올랐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 가격은 떨어져 줘야지 전체 물가가 옛날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 아마 상대 가격도 나와 그 다음에 생산의 구조조정, 소비의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겁니다. 뭐 소비의 구조조정을 예를 든다 그러면 옛날보다는 뭐 자가 운전이 줄었다든지 옛날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했다든지 옛날보다는 자전거를 더 많이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난방하는 온도를 좀 더 낮췄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그 충격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조정 과정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름값이 높으면 이제 생산 과정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구조로 생산 과정을 바꿉니다. 그래야지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에서 A로 왔다는 것이 옛날 A 수준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Y나 P로 봐가지고는 옛날 수준이지만 실제 그 속속 내부를 본다 그러면 옛날하고는 다른 상태의 Y와 P죠. 그러니까 Y와 P는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옛날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요인인 유가 상승 부분을 나름대로 흡수해가지고 흡수하고 난 뒤의 상태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총공급에 대한 총공급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총공급에 대한 정책 대응, 총공급이 줄은 거죠, 그죠? 상승의 하락이죠. 총공급 감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 왼쪽으로 이동한 뒤에 따라 가지고 불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한다 그러면 자, 총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산출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했죠. 이런 경우에 물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총수요에 있습니다. 국가는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고 총수요 곡선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수요 곡선 안에 재정정책, 정부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조세정책, 텍스가 소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정지출이죠. 재정지출 확대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이겁니다.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게 B점입니다. B점인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다시 뭔가 하면 이 AS가 다시 이렇게 간다. 라는 거죠. 근데 AS가 다시 이쪽으로 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런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느냐? Y가 Y바보다 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내려서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C점으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량이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연 산출량을 회복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연적인 치유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차이는 물가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게 반응해서 균형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면 A점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굳이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것은 유일한 새로운 균형점은 C점. 이 시점은 자연 산출량은 달성했지만 즉 실업률은 낮췄지만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정부 개입의 결과다. 물론 선택은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70년대 석유파동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점으로 갔죠. 시점으로 갔다가 이 시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너무 안 되겠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다시 A점으로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지금 딱 이 케이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물론 총공급이 주부는 아니지만 총수요 때문에 갔다가 뭔가 하면 뭐 공급망도 같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경기를 어떻게 살리려고 세계적으로 돈을 퍼붓죠. 퍼붓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시점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느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AD도 그 중에서 뭔가 하면 통화 공급이
뭐 재정 통화 모든 걸 다 퍼붓죠. 퍼붓고 통화 공급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한히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퍼붓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정책 당국은 산출량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완화하긴 했죠. 완화하긴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악화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요에서 충격이 발생이, 총공급에서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그거를 섣부르게 빠르게 치료하겠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쓰면 이런 더 심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Y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더 오르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이 대가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얻었던 이익을 다 상쇄할 정도로 큽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거시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 변동의 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변동은 처음에 A점에 있을 때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느냐, 총 수요 곡선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총 공급 곡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은 큰 뭐 걱정은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는 건 별 문제 아닌데 대부분 왼쪽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자동 조정 기능은 있다라는데, 이제 그걸 못 참겠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개입하게 되면 사실은 또 이런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뭐, 이 분석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그림으로 더 분석을 하겠는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정책, 지금 언뜻 이야기했죠. 재정정책, 아니면 통화정책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34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돌아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인데 우연히 지금 딱 거기에 맞아 떨어졌네요. 지금 그 케이스입니다. 자, 통화정책, 거시경제정책, 국가가 경기에 대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 무기가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디테일한 무기가 뭐냐? 보통 두 가지입니다. 재정정책과, 여기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두 가지 무기입니다. 물론 이제 재정정책은 또 나누면 진짜 정부 구입 G가 있고, 아니면 조세정책, 세금인 조세정책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재정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자, 통화정책이 아까 이야기한 총수요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그것이 정책으로 총수요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결국은 물가를 오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앞에 33장에서 배웠죠. 소비의 자산 효과, 그 다음에 투자의 이자율 효과, 그 다음에 수출의 환율 효과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데, 자, 이 중에서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이자율 효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이자율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장 이 세 개 효과 중에서 큰 효과가 이 이자율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경제정책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경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하는 것은 통화정책이고, 그래서 뭐 미국 페드에서는 페드 의장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힘이 세고. 물론 대통령이 임명은 하죠.
임명하지만 임명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임기는 보장돼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트럼프 같은 험악한 대통령이 하도 협박을 해가지고 좀 좌우된 부분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페드 의장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대통령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소신껏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만큼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 그러면 사실은 환율 효과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GDP의 절반 가까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제일 큰 나라고 뭐 나라마다 그런 식으로 차이는 있죠. 자, 이 이자율 효과가 사실은 통화정책이 총수요순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사실은 총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이자율 효과를 우리가 화폐 시장 균형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그 균형의 변함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즉 먼저 화폐 시장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 화폐 시장 균형은 유동성 선호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은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케인즈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중의적인 뜻입니다. 지폐도 돈이고 동전도 돈이지만 그 다음에 주식도 돈이고 채권도 돈이고 다 돈으로 되는 거죠. 부동산도 돈입니다. 돈이라는 개념을 그냥 재산의 개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 지폐의 돈이라는 것은 나름 다른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개념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유동성이 높고 금융자산보다는 제일 유동성이 높은 것이 현금입니다. 현금 자체는 바로 유동성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유동성이 낮은 것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걸 더 선호한다. 라는 것이 케인즈의 유동성 선언입니다. 그게 소위 화폐 수요 이론이죠. 화폐 시장 균형 이론입니다. 화폐 수요 이론. 유동성 선호 이론의 세 가지 구성은 화폐 공급, 수요, 화폐 시장의 균형인데, 자, 뭐 그림을 보죠. 실제 이제 남은 건 이 세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 그림과,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화폐 시장 균형 그림에서 앞에서 본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폐 공급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가 느는 것이 바로 이게 통화정책입니다. 돈을 더 늘리면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는 그 과정이죠. 즉 세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화폐는 그러니까 화폐 시장 균형이 이건데 화폐 수요는 소위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다. 이게 이제 유동성 선호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데 무조건 돈을 좋아한다고 해가 돈을 집에 쌓아놓지는 않죠.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은행에 갖다 놓습니다. 왜 갖다 놓느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뭔가 하면 가능한 한 집에 안 가지고 있고 은행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그때는 집에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굳이 뭐 은행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 수요가 줄고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이 수요 패턴. 그래서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 곡선이 나오고 반면에 화폐의 공급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이자율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급된 양, 수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이 점이 균형점이 될 겁니다.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만약에 균형 이자율보다 더 높다. 현재 이자율이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화폐의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죠. 시중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면 돈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은행은 돈을 쌓아놓고 가능한 한 대출을 해주려고 야단이죠. 야단인데 대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자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이 생긴다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균형까지 하락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자율이 균형보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수요에 비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돈 가뭄이라고 합니다.
돈 감은.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은행들, 그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서로 돈을 빌리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고, 혈안이 됐단 말은 웃돈을 죽으라도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자율이 오르는 그런 압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이자율. 그러니까 화폐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데서 균형, 화폐 시장 균형이 이렇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폐 수요가 변하는 비교 정체 분석을 봅시다. 화폐 수요가 여기서 이제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게 왜 우하향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하는 원인으로서 우리가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아니면 환율 효과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자율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균형이 여기였다. P1이었다. P1이었고 현재 화폐 시장 균형도 이자율이 R1이었다. 그럼 아주 아무 변화 없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총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두 효과는 빼고 이 부분에서만 봅시다. 물가가 더 올라갔다. 물가 수준이 올랐다. 모든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건 살려고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소위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옛날하고 동일한 만큼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지폐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건 가격이 배로 올랐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지폐 수가 배는 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럼 새로운 점에서는 이자율이, 새로운 균형 때문에 이자율이 올랐다. 균형 이자율은 올랐다. 이자율이 오르면 이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총수요라는 것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 순수출 합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을 남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투자가 주는 겁니다. 돈값이 비싸니까 돈 빌려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못 빌리고 일부는 뭔가 너무 이게 이자 부담이 되면 갚아버리고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준다. 투자가 줄었다 그러면 총수요 구성 중에서 투자가 줄었다 그러면 이게 Y가 Y2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오르면 Y가 줄어드는 이게 이자율 효과죠. 이자율 효과를 이 화폐 시장 균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자율 효과를 설명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죠.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정책은 대부분 불황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 화폐 시장에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균형은 뭔가 하면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이게 더 명확하죠. 왜 이자율이 떨어졌느냐? 돈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균형 이자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총수요에 들어가 있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중에서 투자 부분인 겁니다.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는 건 투자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통화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균형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는 균형은 아닙니다. 균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총 공급까지 같이 그래야지 균형이 나오겠죠. 어쨌든 총 수요 자체,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지금 금방 봤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을 봤으면 뉴스를 봤다 그러면 좀 혼돈이 될 겁니다. 대부분 현재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할 때 통화량을 얼마 늘렸다는 말을 안 하고 이자율을 낮춘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를 낮추는다. 우리나라 중앙한국은행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정책금리를 0.25% 낮췄죠. 그 다음에 뭐 페드도 뭐 아직 이자는 멀었지만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시작했는 것이고, 자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자율을 가지고 여기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이야기했어요. 통화량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통화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다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통화량, 그래프가 이동이니까 통화량이 훨씬 쉽기 때문에 통화량 변화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자율 하락을 발표하는 정책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딱 이 반대가 되겠죠. 총수요를 감소시키려고 그러면 뭐 왜 감소시키냐? 경기가 과열됐다. 아니면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옛날 79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미국에서 석유파동 2번으로 너무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미국 페드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갔습니다. 그런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물가를 잡았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걸 할 거라는 이야기죠. 물가가 만약에 그렇게 높은 수준에 지금 수준에 계속 머문다 그러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더 걱정인 거죠. 그게 바로 이거죠.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이자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니면 지금 현재하고 더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이자를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통화 정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작동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언제 작동 안 하느냐?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작동 안 한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이미 0%로 하락한 경우. 이자율이 떨어지면, 최대 떨어지면 0%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통화량을 늘려봐야 투자가 안 늘어난 겁니다. 즉, 통화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책의 효과가 없다. 총수요와 고용은 낮은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은 작동 안 하는 상태다. 통화량 늘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상태입니다. 이때는 통화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이자율이 0% 수준입니다. 0%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0% 이른 후에도 경기 확대가 가능하다. 정책적으로 경기를 확대시키는 게 가능하다. 라는 추적이 있긴 있습니다. 뭐, 다수론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런 추적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함정의 타당성이 회의적이다. 뭐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쑥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2008년 9년 미국 금융위기 때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봤고, 그때도 정책금리가 0%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 때 지금 2년 동안의 정책금리가 0%에 머물고 있는 그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지금 다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도 중앙은행이 뭔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이자율 목표 하인 0%에 이른 후에도 뭔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경기를 확대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수단으로 이 두 개를 듭니다. 이 중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어떤 것이냐고 하면 소위 포워드, 미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암시인 거죠. 미래 정책에 대한 암시. 보통 이제 이 중앙은행은 대부분 나라들이
한 달, 거의 매달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미팅에서 매달 그 미팅 결과를 알리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현상 유지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정책의 유지성은 한 달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안 되면 뭔가 우리가 6개월 동안은 절대 통화량을 안 줄이겠다. 계속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포워드 가이드라는 거죠. 미래의 통화 정책까지도 중앙은행이 발표를 한다든지 암시를 한다든지 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최소한 5년 동안 6개월 동안에는 통화 공급량을 안 줄인다. 이자율을 안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페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절대 이자를 안 올린다. 그런 식으로 몇 달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 달라졌죠. 최근에 말이 달라져 가지고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스탠스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지금 하고 있는 게 양적 완화죠. 이거는 이제 0이 된 이자율 후에도 계속적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은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이자율을 0으로 낮춥니다. 그럼 이자율이 0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더 이상 이자율의 타겟이 없으니까 그럼 얼마를 사들이느냐? 양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에서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120빌리언 그러니까 한 1200조 10억, 100억, 1000억 달러 1200억 달러 그러니까 120조 원 매달 120조 원만큼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런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목표를 해가지고 그만큼 채권을 사들인다. 그 이야기는 사들인 채권 120빌리언의 액수만큼이 매달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투자로 가면 좋은데 투자로 안 가고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경기는 이렇게 나쁜데 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중앙은행이 풀어난 돈이 뭔가 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글로 자산시장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경기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두고두고 평가할 문제입니다. 이게 경기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기능은 못하고 자산 거품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재앙을 만드는 씨앗을 뿌렸는지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작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정책 수단들입니다. 현재 이자율이 0%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0%보다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 이제 잡는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목표니까 그게 거의 0%. 0은 아니죠. 보통 이제 실질 성장률 플러스 한 1%로 타겟을 잡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 타겟이 보통 한 1.5, 1% 됩니다. 1%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0%보다 높죠. 높은데 왜 높게 설정했느냐? 인플레이션 목표를 0%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가 통화정책의 이자율 목표치 하한이 0%에 도달하고 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죠. 그러면 그걸 줄이는 겁니다. 줄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 찍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당국이 필요할 경우에 경기를 부양할 여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할 때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몇 %를 하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밝힐 때 그 타겟팅 레이트 자체가 0보다 높습니다. 0보다 높고 보통 높고 당연히 0은 아니고 0보다 높고 그 다음에 보통은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실질 성장률 예상되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정도를 인플레이션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정도, 1% 중반 후반 정도, 우리나라는 2, 3%대 정도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은 타겟을 훨씬 더 뛰어넘어 가지고 5%, 6%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에는 34장에서 통화정책, 이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33장에서 뭐 이 B점으로 갔을 때, 불황에 빠졌을 때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서 뭐 균형, 장기 균형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용은 따르지만. 그럴 때 이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통화정책으로는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정책적인 이슈 여기까지는 이렇게 봤었죠.